네, 안녕하세요. 저희 3시부터 진행하기로 한 예술가를 위한 생태사회주의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6회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행사입니다. 그래서 김규황 선생님께서 강연을 맡아주셨는데요. 강연의 제목은 문제는 자본주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 정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팅방 열어놨는데요. 질문 있으시면은 거기에 올려주시면 저희 강연 후에 Q&A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리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제가 줌에 익숙치가 않아서 잘 보입니까? 네. 오늘 저는 문제는 자본주의라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오늘 특별히 자료 화면이나 이런 거를 준비할까 하다가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자본주의란 말이라고 하지 않고 왜 문제는 자본주의란 소리라고 했는가? 이것은 아직은 말이라고 하긴 조금 아쉽지 않은가. 그러니까 문제는 자본주의다라는 그 말들이 사실 아주 많아졌죠.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음, 그 전만 해도 그런 얘기를 하면 뭔가 좀 유별나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가 문제다, 문제는 자본주의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특히 지식인들, 예술가들 사이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이 정말 무슨 말인가? 그리고 그 말의 실체는 무엇인가를 본질적으로 탐색하는 그런 모습은 많이 발견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인들과 예술가들 특유의 그 현대 예술가들과 지식인들 특유의 어떤 그런 상투적인 말, 클리셰 이런 걸로 또 머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래서 저는 문제는 자본주의라는 소리라고 일단 붙여봤고 오늘 제가 할 이야기들이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들이 문제는 자본주의란 말이 되는데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문제는 자본주의다라는 말을 의미는 같은데 조금 바꿔보면 느낌이 좀 다릅니다. 이를테면 왜 자본주의는 안 되는가? 괄호 열고 개정된 것, 수정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자본주의는 왜 안 되는가? 왜 전환이 필요한가?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을까요? 또는 왜 사회주의인가? 혹은 지금 이 세미나의 전체 제목은 그 공산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공산주의 관련된 말이죠. 왜 공산주의인가? 자본주의가 아니라 이런 식의 말로 사실 의미는 같은 말이에요. 문제는 자본주의다라는 것은 다른 체제 전환을 내포하는 그런 뜻이니까. 이 사회주의란 말이 일단 나오면 그 많은 분들이 벌써 그 거부감이 들죠. 사회주의 그러면 또 오해도 많고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주의를 자처하는 사회들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좋지 않았죠. 이를테면 많은 우리가 흔히 이런 그 상식처럼 이런 얘기를 해요. 자유주의는 평 자유를 추구 평등보다는 자유를 추구한다. 사회주의는 평등을 추구한다. 그 말은 평등을 위해서는 자유를 일정하게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그 통념처럼 그런 말들을 하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라는 것과 사회주의라는 것을 절충한 것, 그래서 그 극단적인 것을 배제하고 절충한 것이 뭔가 좀 이상적인 사회 체제가 아닌가 이런 식의 이제 생각으로 많이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은 매우 큰 오해인데 사회주의도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추구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자유주의하고 차이점은 자유주의는 그 개인의 자유가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개인의 자유를 구현하는 가장 이상적인 완성된 시스템이라고 보는 거고요. 최종적인. 사회주의는 그렇지는 않다. 이 자본주의 하에서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진정한 개인의 자유는 없다. 이건 허울이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 체제가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이제 사회주의자들이고 사회주의 사상인 것이죠.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갈림길은 자본주의를 대상화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거죠. 자본주의를 인간 본성에 부합하고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최종적이고 완성된 시스템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있죠. 그런 관점하에서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개선이나 개정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은 자본주의 역사 속의 한 시스템으로 보는 거죠.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이 역사 속에 있는데 자본주의도 그 중에 하나다. 그 말은 자본주의 이후에 또 다른 사회 시스템이 올 수 있다. 이런 관점인 거죠. 이런 자본주의를 대상화하는 관점, 자본주의를 역사 속의 한 시스템으로 보는 그런 관점을 전제할 때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말로 표현하는 분들도 많죠. 특히 우파들, 이 자유주의자들 보면 자본주의라는 말을 하기 싫어하고 뭔가 시장경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사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자본주의는 단지 시장경제는 아니죠.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산한 것을 시장에 들고 나와서 서로 교환해서 모두의 가장 최선의 어떤 상태를 만든다는 것이 시장 경제라고 할 수 있는데 자본주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자본주의의 뼈대는 그것이 아니라 시장 교환이 아니라 자본의 운동, 자본의 운동이 지배하는 혹은 자본의 운동에 기반한 사회 시스템이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우파들이 자본주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때는 자본의 운동의 시스템이라고 보는 관점을 좀 부정하려고 하는, 비껴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경제란 무엇인가? 시장 경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현재 그 경제학, 주류 경제학 대학에서 가르치고 또 미디어나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소통에서 그 표준이 되는 그 경제학에서는 이 경제라는 것이 범주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이 사람들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경제를 대략 3등분을 해서 생산, 유통, 소비 이렇게 3등분을 해서 그중에 유통 부분에 집중을 하는 그것이 이제 경제학의 어떤 주된 그 일로 여기는. 그래서 뭐 경기라든지 시장의 현황이라든지 수요 공급, 가장 중요한 수요 공급이라든지 이런 경제 상황의 현상과 그 현상들의 인과관계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 경제학이죠. 사실 이것은 자본주의를 가장 최종적인 완성된 체제로 본다면 자연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요즘 이제 경제를 알아야 된다. 아이들도 경제 교육이 필요하다, 공부가 필요하다, 경제적 어떤 이런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보면은 여기서도 경제는 더욱더 축소되죠. 이것은 보통 금융 부분, 그래서 뭐 주식이나 뭐 암호화폐, 어떤 자산소득 같은 것에서의 어떤 관심 그리고 실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경제 공부다, 경제 지식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러나 경제는
지금 현재 그런 경제에 대한 어떤 그 편협한 생각이 지배적이라고 하더라도 경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를 다시 제대로 생각해 보면 경제는 사회의 재생산이죠. 무엇보다도 물질적 재생산입니다. 사회가 유지되려면 뭐가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사회 성원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화 혹은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적정한 그 비율로 적정한 양으로 생산이 되고 또 그것이 배분이 돼야 되겠죠. 아주 이상적으로 배분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사회가 유지가 되죠. 만약 이를테면 어떤 부분의 생산은 과도하고 어떤 부분의 생산은 너무 적다. 혹은 어떤 부분의 생산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이 사회생활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할 수가 없고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 가면은 아마 그 사회는 붕괴하게 됩니다. 이것은 요즘 뭐 비물질 경제니 또 이 금융 부분 이런 부분이 실물 경제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독자적으로 막 돌아가는 엄청나게 부풀려진 이런 사회든 혹은 AI와 로봇이 본격화해서 인간의 노동이 이제 별로 필요 없어지는 어떤 그런 사회든 어떤 사회든 상관없이 인간의 사회인 한은 이 사회의 물질적 재생산이라는 것은 경제의 기본 틀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비물질 경제가 지배한다고 해서 사람이 그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품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 같은 건 없습니다. 경제학은 제가 지금 경제학이라고 할 때는 그 주류 경제학을 얘기합니다. 뭐 제가 보통의 그 주변 사람들 얘기할 땐 부르주아 경제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보편적인 정서는 아닐 수 있으니까 주류 경제학이라고.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경제학이라고 할게요. 경제학은 이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자원은 희소하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배분을 잘 하는가. 이런 식의 그 어떤 그 전제를 가지고 화두를 갖고 논의를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 자원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자원이라는 것이 자기가 발이 달리거나 지가 저절로 생기거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인간의 노동이 개입이 되고 결합이 되어야만 자원이 되는 것이죠. 그 자원의 배분이라는 것은 사실은 좀 피상적인 얘기고 그것을 더 제대로 얘기하자면 사회 전체 총 노동의 배분입니다. 총 노동에서 뭐 의류 생산 부분에 얼마큼 또 어떤 무슨 뭐 집을 짓는데 얼만큼 이런 식으로 이제 편성이 노동의 편성이 바로 그 재화의 배분의 그 실체인 것이죠. 이것은 뭐 자본주의 사회는 물론이고 무슨 뭐 여러 다른 모든 사회 어떤 사회고 오더라도 이것은 총 노동의 편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회의 그 공통된 것이다. 네. 지금 저 루프 쪽에서 저한테 제 얼굴만 나오는 게 맞냐고 지금 카톡으로 왔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없이 그냥 말로 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예. 이 사회 시스템이라고 아까 제가 표현했는데 일테면 뭐 자본주의 시스템, 또뭐 봉건제 시스템, 혹은 고대 노예제 시스템, 공산주의 이런 식의 사회 시스템의 그 사회 시스템이라는 걸 구분하고 그 뼈대가 뭐냐? 결국 노동의 편성의 방식입니다. 사회 전체에 가용할 수 있는 노동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 방식의 차이가 결국 자본주의하고 봉건제가 다른 거고 봉건제하고 노예제하고 다른 거고 사회주의 사회하고 다른 것이죠. 자본주의 이전 사회는 이것이 어떻게 편성이 됐냐면
그 사회 공동체 질서가 있었습니다. 아주 확고한 계급에 의해서 모든 노동이 편제되는 것이죠. 여기서 계급은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그 계급하고는 좀 다르죠. 그 세습되는 신분으로서 계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개 김규환이라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뭘 만들어, 뭘 생산을 해. 그러면 그 자식도 그걸 물려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신분에 의해서, 계급에 의해서 그 편성된 노동이 계속 그 반복적으로 유지되는 질서가 있는 거죠. 본인의 선택이 아니고 그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분에 의해서니까요. 그 생산은 피지배계급이 전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꽤 세분화되는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의 조선시대를 한국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 정서는 이제 우리 옛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이조시대에 백정이라는 그 직업이 있었죠. 도축을 맡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세습되는 매우 이렇게 배타적 그 취급을 받으면서 그러면 이 거꾸로 보면 백정의 숫자는 그 사회에 필요한 도축량과 조응한다. 이렇게 거꾸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회에 필요한 도축량보다 백정의 숫자가 너무 적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신분이나 계급에서 백정을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보충이 되겠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무슨 뭐 역적을 잡아다 그렇게 하든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생산과 노동을 피지배계급이 전담을 했고 지배계급은 말하자면 노동을 하지 않았죠. 생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려면 이것이 유지되려면은 이 지배계급의 그 비율이 매우 중요하죠. 지배계급이 너무 많으면 노동하지 않는 인구가 너무 많으면 그 사회가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조선시대를 보면 그 일천즉천이라고 하나? 맞나요? 말이?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사람이 그 노비면 그 아이는 노비가 됩니다. 자, 거꾸로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양반이야. 그래서 그 아이가 양반이 될 수 있다면 계속 양반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나중에는 뭐 양반이 너무 많아서 그 얘기는 뭐냐면 노동하고 생산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너무 적어지기 때문에 그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었죠. 이런 어떤 꽉 짜여진 아주 그 질서가 공동체 질서가 계속 반복적으로 세습적으로 이어지면서 그래서 사회 변화라는 것도 그 지금 자본주의 사회는 보면은 뭐 엄청나게 그 10년만 지나도 그 다른 세상처럼 변화한다고 하는데 옛날에 이전 사회들 보면 뭐 수백 년 동안 비슷하게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대 사회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분이 해체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동체, 이 노동 편성이 혹은 그 물질적 재생산의 공동체 질서도 이제는 해체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아직 자본주의 말고 근대 그런 것이 해체된 상태에 그것이 열렸을 때를 가정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비로소 사람들은 자기 노동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노동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고 자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노동이 그 전 사회에는 그냥 내 아버지가 뭘 했으니까 나는 뭘 했다. 내 아버지가 양반이었으니까 나도 양반이다. 이런 식으로 거기다 생각할 이유도 없었고 다른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노동들은 결국은 의존 관계에 있구나. 서로 돕는 관계에 있구나. 이런 것을 자각할 수 있죠. 그 얘기는 바로 또 노동은 결국은 귀천이 없는 동등한 것이다. 모든 노동은 존귀하다. 이런 사고로 연결될 수 있고요. 바로 이것이 실제적 의미에서의 평등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본주의에서 평등이라는 것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근대가 열림으로써 우리는 그 자유로운 개인들의 사회라는 것을 그것이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조건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근대는 어떤 근대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냥 근대사회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틀린 말도 아니고 왜냐하면 자유주의적 근대,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근대 맞으니까.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 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상품 생산. 모든 생산자들이 자신의 생산물을 상품으로 전환해서 교환을 함으로써 그런 배분이 일어나고 노동이 편성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 분업이 이루어져서 모든 노동들의 생산들이 이렇게 교환되고 하는, 물론 분명히 그것은 사회적인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역할이 분담되어 있으니까 나는 뭐 생산하고 쟤는 뭐, 저 회사는 뭐 생산하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합쳐져서 사회가 돌아가는 거니까 사회적인 것이죠. 사적인 것이 아니죠. 그런데 자본주의는 특이하게도 이 사유재산제도, 그 다음에 생산이 사적 생산입니다. 여기서 사적이라는 것은 개인이 생산한다는 뜻이 아니라 집단으로 하든 개인으로 하든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의 사적 이득을 위해서 생산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내가 이렇게 의류를 이렇게 바지를 이만큼 생산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입히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전혀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오로지 내가 뭘 생산해서 뭘 팔아야 나는 이득을 남길 수 있을까 하는 것만 서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잘 알다시피 아담 스미스 이래의 이 자유주의자들은 바로 그런 이기적인 행동들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노동은 의존적이고 서로 돕는 관계에 있지 않고 경쟁적입니다. 그 다음에 경쟁적이면 노동이 경쟁적이면 의존이나 돕는 관계로 경쟁적이면 당연히 노동은 동등한 것이 아니라 차등한 것이 되겠죠. 차등하지 않다면 경쟁의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옛날 신분사회 못지않은 내 지위를 내가 한번 갖겠다 해서 그걸로 서로 이제 각축을 벌이는 실제적으로 이제 실제적인 신분사회를 구현하는 이런 경향이 있죠.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노동의 귀천은 없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런 말들을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실제 노동의 귀천이 없다거나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이상한 상태가 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기도 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정의라는 것은 평등이 아니라 인간 평등이 아니라 경쟁의 공정성, 평등이 아니라 경쟁의 공정성. 그러니까 정의의 상한선이라는 것이 평등까지 가지 않고 경쟁의 공정성은 뭔가요? 어떤 룰을 지키면서 경쟁을 하면 그로 인한 차등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이다. 이게 경쟁의 공정성은 정의라기보다는 차등을 합리화하는 어떤 논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능력주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매우 자연스러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그런 경향이다. 어떤 사람들 정석은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아직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아주 나쁜 자본주의라서가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구조 자체가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본주의 문제는 자본주의다. 왜 자본주의는 문제인가? 이런 얘기가 사실 매우 큰 이라서 제가 지금 그 올해 말까지 마감하기로 돼 있는 책의 그 주된 또 내용이기도 한데 한 세 가지 정도로 뭐가 진짜 문제인가를 세 가지 정도로 한번 그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상품 물신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자본 자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 대사의 균열과 파괴라는 것입니다. 물질 대사는 그전엔 신진 대사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를 자본주의라는 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혹은 인간과 자연 사이에 물질 대사 자체를 그물가게 만들고 결국은 파탄나게 만든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요. 이 세 가지 얘기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 물신성이라는 것은 모든 생산자들이 자기 생산물을 상품의 형태로 전환해서 교환을 하는데 교환을 하려면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바지하고 이를테면 이 전화기를 교환할 때는 전혀 사용 가치나 유용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없죠. 뭐 바지 몇 개는 뭐 아이폰 몇 개나 이런 식의 기준을 뭘로 같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 기준이 이 자본주의에서 이 성원들은 생산자들은 그거를 꼭 의식하지는 않지만 사회 전체 총노동에서 이 상품을 생산하는데 들어간 노동의 비율, 그것을 상품의 가치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상품의 가치는 우리가 보통 통용되는 상품의 가격하고는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가격하고 가치는 가격하고 일치할 수도 있지만 그 괴리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테면 나는 이 바지 생산이 꽤 괜찮을 것 같아서 바지를 생산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고 바지 생산이 너무 많아서 안 팔리는 거죠. 혹은 가격이 폭 나갈 수도 있다. 반대로 뭐 우연찮게 내가 뭘 생산하는데 이것이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생산량보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어떤 노동의 가치량보다 이 가격이 훨씬 높은 그러니까 이런 괴리 현상은 계속 24시간 쉬지 않고 일어나고 그래서 일테면 그 가치보다 가격이 높다. 그러면 그 생산 부분으로 이 사회적 총노동의 일부가 유입되겠죠.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오히려 낮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겁니다. 재미없는 생산이 되니까. 그런 식의 그 구조를 통해서 이제 사회적 총노동의 편성이 된다. 이 자유주의자들의 말을 빌리면 이 자원의 어떤 적정한 배분이 일어난다.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인데요. 여기서 물신성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상품들의 사회적 관계가 인간들의 사회적 관계를 부차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좋아하는 친구가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이 사람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노동 존중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그 식당 노동자의 노동이 없었다면 우리가 밥을 먹을 수가 없었고 그 버스 기사 아저씨 노동이 없었다면 우리가 학교 오기 되게 힘들었을 거 아니냐. 그 감사해야 된다. 그분들의 노동에 그분들한테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학생이 계속 불만스러운 그 거기를 갸웃하더니 손을 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해야 될 건 그 사람들, 그분들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 덕분에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은 그 말이 매우 몹시 못마땅하고 반감이 들었지만 딱히 반박할 수 없었다. 그 학생이 맞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자본주의죠. 일단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어떻게 생산되고 그 생산한 사람이 누구고 이런 것은 관심이 없잖아요. 일테면 그, 알 수도 없고 그게 누군지. 그래서 오직 우리의 관심은 내가 지불하는 화폐와 그 상품이 가진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죠. 이 가치에 비해서 그 가격이 괜찮다. 그러면 구입하고 가치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고 안 구입하고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낮은 편이라고 할 때 독특한 표현을 하죠. 우리가 보통 가격이 합리적이다 하는데 합리적이라는 표현이 아주 묘한 그 쓰임새가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은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싼 경향이 있다는 그런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의 사회적 관계는 그 상품과 내 화폐이지 그 생산한 사람과 나는 아닙니다. 그 인격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일테면 봉건제에서 그 농노가 자신이 농사 지은 것을 영주한테 수탈당할 때 그거는 인격 관계예요. 이거는 그 수탈하는 사람도 이게 저놈이 암흑이가 생산하는 걸 알고 있고 이 수탈당하는 농노도 이것이 내가 그 재난자원에 보호해서 생산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관계죠. 나쁜 관계지만 이 자본주의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 상품들끼리 관계. 화폐도 그러니까 번지처럼 보면 상품이니까 관계다. 이것은 음,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가치라는 상품의 가치라는 것은 어, 결국은 인간들의 사회적 관계인 것이죠. 인간의 노동, 그다음에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상품을 볼 때, 뭐 이런 거 아무거나 어떤 상품을 볼 때, 이것의 그 가치가 이 통노동의 어떤 사회적 노동에서 이 상품에 들어간 노동의 어떤 비율, 그리고 그 노동,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저 이거는 이 컵은 이 컵의 가치는 이 컵이 가진 속성일 뿐입니다. 그 실체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상품, 이거를 바로 이제 마르크스는 상품 물신성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물신성이란 말을, 물신숭배라는 말은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한테는 자신들이 매우 야만적이던 사람들, 노예로 잡아다 팔고 하던 사람들의 종교 행위 같은 것을 물신숭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르크스보다 훨씬 전에 소위 말하는 대항해 시대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만든 말이라고 해요. 그 페티소라는 말이 페티시즘 원어가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이 현상에 물신숭배라는 말을 붙인 건 매우 악의적인 것이죠. 너희들이 뭐 근대 시민이고 계몽된 인간들이고 너희들의 종교는 기독교는 고등 종교고 그렇게 비웃지만 야만인들이라고 비웃지만 사실 가지고 보면 너희들의말로 정말 훨씬 더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물신숭배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단지 종교 행위가 아니라 너희들이 사는 인생과 이 세계 전체가 물신성이 빠져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그런 뉘앙스를 담은 그래서 굳이 거기다가 상품 물신성 이런 말을 붙인 거죠. 상품 물신성은 우리가 상품끼리 물물 교환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 화폐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상품 물신성의 실제적인 완성은 우리 생활에서는 화폐 물신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상품과 상품을 교환할 때 이렇게 해서 화폐를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화폐가 아니고 화폐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환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보는 거죠. 그래서 화폐를 숭배하고
실제 지금 자본주의에서 신이죠. 화폐라는 것은. 그 교회에 가도 절에 가도 그 부처 예수 위에는 화폐, 돈이 있죠. 그래서 이 화폐물신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어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허위의식 같은 거하고는 좀 다르다. 착각이나 허위의식이 아니다. 이를테면 뭐 이 좌파들, 그 급진적인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지배 계급이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피지배 계급한테 뭐 교육이나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심어줘 가지고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그 실제 현실의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착각, 환상을 만드는 이렇게 뭐 지배 이데올로기 주입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상품물 신성은 그게 아니다. 객관적 실제예요. 객관적 실제입니다. 착각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 상품 생산이라는 사회 시스템 우리가 생활하는 한은 이 상품물 신성에서 쉽게 자유로울 수 없는 나는 무슨 상품의 탐욕 뭐 무슨 유행하는 거 이를테면 뭐 신상 추구 명품 중독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품물 신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은 누구도 이 상품물 신성에서 한순간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경제학은 바로 이 상품 물신성이라는 것을 그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전제로 한, 그걸 기반으로 경제를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제 현상의 어떤 현상 형태, 그 인과관계만 본다고 했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경제학. 그래서 비유하자면 적절한 비유는 천동설의 경제. 실제로 도는 건 지구인데 그 태양이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 같은 경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말 세운 그 자유라는 것은 자유로 품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의미는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분이 뭐든 인종이 뭐든 뭐 성별이 뭐든 단 돈만 있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와 평등이라고 할 수 있죠. 물신에 기반된 물신성을 통해 구성된 자유와 평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품 물신성이 빚어내는 이런 체계에 기반의 경제학이 아까 그렇게 구성이 되고 그 기반 하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구조들, 구조, 일평, 학문이 됐든 어떤 무슨 이런 모든 그 정신 문화가 됐든 이런 것들이 바로 상품 물신 기반에서 짜여진 그런 물신 세계, 바로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다. 두 번째 문제는 자본주의 주의는 자본주의 실주의는 그 인간이 아니라 보기에는 무슨 일론 머스크나 뭐 무슨 뭡니까 뭐 그런 수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주인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 자본주의 주의는 인간이 아니라 어떤 인간도 아닌 자본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뭐 시장 경제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순환은 어떨까요? 생산자들은 자신이 생산한 물건을 판매해서 화폐를 얻고 그 화폐로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기 위해서 판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이것을 뭐 CMC 이런 식의 이제 그 약어로 표현하는 C commodity, M은 money, 그러니까 상품, 화폐, 상품 이런 식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일단 내 상품 팔아가지고 화폐를 서
내가 필요한 상품을 구매했다. 일단은 그 한 주기로 일단 완료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하나는 안 살 수도 있어요. 화폐가 생겼는데 그 화폐를 그냥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쓸 수도 있잖아. 꼭 사는 거니까. 그래서 화폐가 이 시장에서 퇴장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자본주의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의 뼈대는 MCM, 그러니까 화폐, 그 다음에 상품, 그 다음에 화폐. 그래서 앞에도 화폐, 뒤에도 화폐인데 단 앞에 화폐보다 뒤에 화폐가 더 늘어난 화폐, 정식된 화폐. 그러니까 이것은 팔기 위해 산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그 화폐를 갖고 구매하는 어떤 상품은 뭐냐면 시각에서 조금 전통적인 고전적인 같은 걸 생각해 보죠. 자본가는 그 화폐를 가지고 뭐 원료나 생산 수단 같은 것, 공장도 빌리고 이렇게 하고, 중요한 또 구매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인간 노동력이죠. 이것을 구매해서 가지고 상품을 판매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윤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윤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것이 이제 그 많은 그 마르크스 전 경제학자들의 숙제였고 그것을 해명하지 못한 것이었는데, 바로 이게 이제 마르크스 유명한 그 잉여가치론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분들이 알 텐데, 이를테면 원료가 됐든 기계가 됐든 이런 것들은 그 생산 과정에서 상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계가 마멸이 되죠. 사용할 수, 다 가만히 되니까 결국 근데 같이 늘어나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것이 공장을 빌렸는데 그 땅이 같이. 그런데 그러면 그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노동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를테면 자본가는 노동자 근로계약을 맺고 노동을 시켜 하루에 10만 원어치 가치를 생산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주는 임금은 6만 원이다. 그렇게 되면 4만 원의 그 잉여가치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것을 바로 이제 마르크스는 착취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착취라는 말에 대해서는 매우 오해들이 많은데, 뭔가 착취라는 말들은 뭔가 굉장히 안 좋고 윤리적인 어떤 그 문제의 그 느낌이 있죠. 근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니고, 착취라는 것은 자본주의 정상적인 그 상황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도 가정을 해서 조그만 어떤 사람 고용해서 일 시켜갖고 조그만 뭘 생산하는 공장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하루에 10만 원어치 가치를 생산하는데 10만 원을 줘. 그러려면 왜 고용을 하겠습니까? 이 자본가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착취가 없다면 자본가는 고용을 할 이유가 없고 이런 그 활동을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 기업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착취는 정상적인 것이다. 근데 뭐 최저임금도 안 준다든가 약정된 임금을 뭐 안 준다든가 너무 뭐 그 노동자를 그 인권을 침해한다든가 이런 것은 착취가 아니라 수탈입니다. 수탈. 예.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한다라는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이죠.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그 노동의 가치를 전부 다 받으면 그 자본가는 고용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라는 것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노동력의 가격인 것이죠. 자본가와 계약을 맺고, 그래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는 표현이 참 많이 쓰이는데 사실은 좀 틀린 말이다. 그래서 이거를 맞는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착취를 요구한다, 이렇게 되겠죠. 말이 좀 이상하긴 하죠. 정상적인 정상범주의 착취를 요구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 자본가는 이 운동에서 인격화한 자본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그래서 이재용 같은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돈이 많고 자기 가족이든 뭐든 수천 수만 원을 먹고 살아도 쓸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저렇게 감옥까지 들락거리면서 저렇게 탐욕을 부릴까? 그 사람이 타고난 탐욕스러운 사람이라서인가? 그렇지 않고 이 자본운동, 자본가라는 것은 이 자본운동을 매개하는 인격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태도를 가지면 다른 경쟁자한테 바로 도태된다든가 그런 위기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자본은 이윤과 무한측적 운동을 벌입니다. 자본가들은 특히 이제 성공한 자본가들은 보면 시장을 읽고 경기를 전망하고 무슨 뭐 이렇게 마치 이제 자신이 경제의 주체인 것처럼 말도 하고 그러는데 엄밀히 보면 자본의 운동, 상품들의 운동에 눈치와 계획을 살피는 것이죠. 그것을 잘 맞추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겁니다. 요즘은 무슨 주식 투자 전문가, 주식 투자 회사에서 연구소관 때 있다가 은퇴해서 뭔가 이렇게 조언하고 하는 사람들을 현자라고 부르더라고요. 판교의 현자 이런 말을 쓰던데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자는겠죠. 눈치 백단, 자본운동의 눈치 백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보면은 이런 큰 성공한 부자, 자본가들을 단지 부러워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존경을 하죠. 진심으로 존경을 합니다. 성공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들 보면은 세계적인 자본가들 보면 아까 말했던 일론 머스크나 또 누구죠?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뭔가 인류를 상대로 뭔가 이렇게 가르치듯이 비전을 제시하고 막 자기 철학을 설파하고 하는데 사실은 우스꽝스러운 풍경이죠.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인정하는 것은 그들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그들의 실적 때문에 실적이 아주 나빠지면 바로 사실은 거기서 아웃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 역시 아무리 성공한 아무리 큰 자본가도 역시 인격화한 자본. 이 자본운동은 이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자본주의는 두 가지 위기를 속성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황입니다. 자본주의 1825년 그러니까 지금 같은 현대 산업 혁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현대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이 정립되자마자 첫 번째 공황이 일어났어요. 이 공황이라는 것은 좀 있어요. 공황이라는 막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굶고 막 도탄에 빠지고 막 이러는데 이거는 이전 사회에서 이런 일은 전쟁이나 기근으로 재화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자본주의에서 공황은 그게 재화가 너무 많아서 안 팔려서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많은데 살 수 있는 돈을 가진 사람 없고 이래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특징인데 이 공황은 자본주의 주기 순환이 있습니다. 호황, 공황, 불황, 그다음 회복, 다시 호황, 그다음에 다시 공황, 불황, 회복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이것이 대략 보면 1825년 첫 번째 공황부터 대략 10여 년을 주기로 계속 규칙적으로 있습니다. 한국 경제 상황도 잘 보시면 이 규칙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요즘 주식 투자하는 분들 중에는 전문가분들이 주가 10년 주기설 이런 거 얘기하던데 이분들이 이제 이 자본주의의 경제 순환을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경험을 해보니까 이 10년마다 뭔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이것은 자본주의가 어떤 사회적 생산이라는 것과 어떤 사적 소유 이런 식의 이제 독특한 결합에서 일어나는 모순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공항은 또 자본주의한테 매우 중요한데 공항을 통해서 과잉 생산과 과잉 축적을 해소하고 떨고 다시 이제 그 생기를 회복해서 다시 자본주의가 돌아가고 그다음에 10년 있다 또 엎어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되죠. 또 하나는 이 공황은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장기적으로 체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제 이윤율의 저하 경향이다 이렇게 마르크스가 표현한 것인데 자본주의는 계속 그 자본가들이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경쟁을 할 때는 저런 것들이 특별한 그 이윤을 얻게 해줘요. 새로운 기계를 도입한다. 이런 것들. 이렇게 되면은 그 업계의 다른 경쟁자들이 같은 기계를 다 도입하기 전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특별한 그 이윤가치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 갖고 박 터지게 서로 경쟁을 해서 계속 이제 생산해서 보면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작아지는 그런 경향을 합니다. 이윤은 근원적으로 노동에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윤율은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저하하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죠. 사실 지금 보면은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 그 이윤율이 평균적으로 매우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자본주의가 뭐 케인즈주의가 되었다가 자유주의에서 케인즈주의가 되었다가 또 뭐 7, 80년대 신자유주의가 되었다가 이런 식의 이제 그 근본적인 그 아주 그 어떤 형태의 변화들도 바로 이런 자본주의의 그 이윤율 저하라는 것을 비롯한 근본적인 어떤 위기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자본의 대응 방식으로 할 수 있죠. 케인즈주의 하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다시 신자유주의로 넘어가는 그 노동 부분에 주었던 것을 그냥 노골적으로 다 뺏어오려고 하는 아주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런 순환은 이 자본의 이런 위기에 대한 대응, 그 이윤율 저하 경향에 대한 대응, 이것은 결국은 사실은 종식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이상의 어떤 것은 없는 거니까요. 어떤 분들은 2008년 공황 일어났을 때나 요즘도 그런 말씀들 많이 하는데 케인스주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마치 이제 어떤 선택인 것처럼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신자유주의라는 어떤 노선의 그런 잘못된 노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가 생겼처럼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이런 어떤 자본주의 이런 속성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케인스주의에서 신자유로 넘어온 것은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케인스주의라는 카드를 다 사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간다는 거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죠. 지금 보면 뭐 대단히 말기적 혼란 같은 걸 많이 볼 수 있죠. 돈을 풀어도 생산보다는 어떤 사상시장 다 빠지고 한국도 보면은 청년들이 이 노동으로는 그 전망이 안 보이니까 전부 다 이렇던 암호화폐라든가 이런 쪽에 투기에 다 빠져 있는 그런 상황. 미국도 보면 MMT, 뭐 현대화폐 이론이라고 해서 기축통화국은 돈을 뭐 찍어내도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맨날 큰소리 치고 하더니 디폴트 이게 뭐죠? 저 어느 분이 스피커를 키신 것 같거든요. 스피커 꺼주시겠어요? 네, 됐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8일 날 미국 그 디폴트 된다고 재무부 장관이 그러더니 다시 이제 그 부채 그 상한들 높였죠. 그래서 아마 12월로 지금 미뤄진 것 같은데 그 미국 경제라는 것도 지금 보면은 뭐 엉망이죠. 그 중국도 보면은 근래에 그 독특한 여러 가지 이상한 그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공통부유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진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든다는 얘기도 많은 사람들이 그 고지고대로 보지 않는 뭐 이런 경험도 있고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자, 세 번째는 문제의 세 번째는 그 물질대사 균열, 신진대사 균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세미나의 전체 제목이 생태, 그다음에 줄긋고 사회주의 세미나잖아요. 예술가를 위한 생태, 사회주의 세미나. 근데 이 생태 사회주의라는 또 용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 것도 같더라고요. 이를테면 생태사회주의자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70년대 즈음에 이 마르크스주의와 그 사회주의라는 것은 생산력주의다. 그래서 결국은 생태 그 자연 파괴 이런 거는 자본주의하고 다를 바 없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생산력을 무조건 높여서 더 풍요롭게 만들어서 인민들의 천국을 만든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생태의 사회주의자들인데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앙드레 고르 이런 분들도 이제 그 계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역시 사회주의의 오해다. 사회주의에 대한 오해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사회주의자들 자신들의 사회주의에 대한 오해입니다. 생산력주의, 그 다음에 자연을 대상화한 인간 위주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보인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그 근래 마르크스 그 자본의 그 제독회를 통해서 이 물질대사 논의를 마르크스가 펼쳤다는 것을 부각해서 이 생태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다시 결합하는 그런 성과들이 많이 나타났죠.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 자본운동, 자본주의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물질대사,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물질대사의 균열을 만든다. 착취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노동위기나 자연 파괴, 기후위기 이런 종말적 그 상황들은 이런 물질대사 균열의 결국은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자본주의 문제는 단지 경제적 불평등 그것도 물론 문제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적인 어떤 절충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한 삼인주의, 뭐 복지사회 또 존 롤스의 뭐 정의론 이런 것들 이런 얘기들이 갖는 공통점은 상품 생산이라는 자본주의 그 재생산 방식은 같아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분배, 분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불평등을 조정하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문제는 자본주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조금은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부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우리 지금 최근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큰 두 가지 전기가 있는데요. 이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내세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우월한 체제인가. 첫 번째는 생산력입니다. 계속된 경쟁, 뭐 창조적 파괴, 혁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높은 생산력, 다른 체제는 따라올 수 없는 생산력을 어느 정도 사실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수많은 어떤 그 재화를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는데 이것은 인간은 그걸 할 수 없는 거다. 계획적으로는 못한다. 하이에크 표현을 빌면 인간의 지식은 그런 걸 할 수가 없다. 그런 전능한 인간도 없고 그런 전능한 국가도 없고 정부도 없다. 그래서 경제를 계획을 하려고 그러고 국가가 개입을 하면 그건 무조건 실패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죠. 그래서 시장 경쟁, 그다음에 가격. 가격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소통이 반영된 그 사인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재화의 배분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최소한의 상태로 만든다는 것인데, 첫 번째 그 생산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과도한 생산력 발전과 이 풍요 때문에 인간들의 사회가 지금 자연을 아주 절단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2해 동안 얼굴 반을 가리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강연도 지금 줌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그놈의 그 과도한 생산력과 풍요를 막무가내로 맹목적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이 벌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생산력에 오히려 계획과 조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탄소 배출이라든가,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일어나고 있죠. 또 두 번째, 수많은 어떤 그 재화를 분배하는 그 필요와 욕구에 부응하는, 그것은 그 인간이나 국가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과 가격 사이만이 가능하다. 이게 지금 바로 우리가 그 지금 매우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AI라는 것이 이런 것들의 그 과거의 그 현실사회주의 계획경제 비교 안 되는 수준으로 이것은 매우 정교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죠. 문제는 그런 AI나 이런 과학기술들이 그 사용하는 주체가 자본일 때는 1984인 거죠. 구글, 빅브라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들의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만약에 그 기술이 사용된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많은 노동의 어떤 그 짐을 벗을 수 있고 그 생산과 분배, 이 재생산의 합리화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열리고 있다. 상당 수준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 가격이라는 것은 필요의 우리의 사람들의 필요의 사인이 아니에요. 이윤의 사인이지. 뭘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런 식의 사인이지 필요의 사인은 아니다. 이 사인은 필요로 바뀌어야 된다. 결국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말하면 우리는 시스템의 전환, 그것이 사회주의라고 표현하든 공산주의라고 표현하든 또 다른 어떤 표현을 하든 이 전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인정하는 사실이고 금방 좀 짚었듯이 지금 현재의 어떤 이런 상황들 보면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 그런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깃발을 들고 다 주저없이 사회주의 길로 달려가면 되는 건가요?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런 그 시스템의 전환의 주체는 노동자 계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 자본주의에서 이 노동자, 이 조직된 노동자들은 자본의 운동에서 자본과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어떤 그 파트너 같은 경향을 강하게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진짜 노동자, 이런 뭐 그 규정 노동자, 중산층 노동자, 시스템의 전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오히려 그 체제가 보존되길 바라는 기득권만 생각하는 노동자를 비판하면서 뭐 프레카리아트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죠. 아주 불안정하고 그 형편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안 좋은 마치 이제 고전적인 그 어떤 노동자 비슷한. 근데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바로 자기 이런 그 고통스러운 처지 때문에 시스템의 변혁으로 나설 수 있는 그 동인이 꼭 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착취를 소망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착취고 자시고 다 필요 없고 내가 안정된 고용 상태. 저는 이때 그 예술가 들의 어떤 그 독특한 어떤 존재, 정체성 이런 것들을 우리 예술가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스템에, 이 자본운동의 시스템에서 비껴나 있는 어떤 직업, 어떤 사람들보다 그 다음에 쓸모없는 일에 몰두하는
그리고 쓸모없는 일에 몰두해도 사람들이 쟤들은 원래 저런 애들이야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것이 이제 문화산업에서 아티스트라는 사람들하고 예술가들하고 근본적인 차이인데요. 그렇다면 뭐 BTS라든가 누구죠? 뭐 봉준호 감독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정말 쓸모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쓸모에서 조금이라도 비껴나면 경쟁에서 도태되고 자기 커리어가 끝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죠. 예술가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쓸모없는 일을 하고 그것을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희소한 존재인데, 이런 식의 그 삶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엄짝달싹 못하는 많은 사람들, 아까 표현했듯이 얼굴의 반을 2년 동안 가리고 다니면서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자산 투자나 암호화폐나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것밖에 보지 못하는 이런 식의 이제 그것을 좀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불안할수록 그렇게 돼 있죠.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 앞에서 이런 희소한 예술가는 존재들이 다른 세계의 상을 어떤 비춰주는 자기의 작품과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이 자본의 운동이 인간과 자연의 물질 대사 균열을 만들었다면, 예술가들의 이런 어떤 실천, 행동들이 이 시스템의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이 균열이 시작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희소한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제가 준비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1시간으로 말씀을 드렸긴 하지만 질문이나 의견들 있으시면 채팅방에 올려주셔도 좋고, 아니면 스피커 키시고 이야기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가 뭐 질문이나 채팅창에 아직 없는 것들에서 좀 하실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면서, 실비아 페데리치 선생님 얘기가 보니까 계속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했던 고틀립 선생도 나오고, 어제 연재인 디렉터 혹은 또 이슬기 작가도 나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노동이라는 것이 서로 의존적이고 돕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노동은 동등한 것이라는 어떤 관념이 성립된다고 했는데, 이 페데리치라는 부분 생각이 나네요. 페데리치 선생님이 주요하게 얘기한 게 이제 여성들의 가사노동, 재생산 노동, 재생산 노동에서 발견되는 협업 노동들. 그래서 많은 여성 운동하는 분들은 여성이 그런 재생산 노동에서 해방되어야 된다고 봤지만, 이분은 물론 그건 그런데, 그래서 협업적 노동 형태가 자본주의를 편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성 해방도 이룰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협업이라든가 어떤 공동체적 어떤 새로운 어떤 공동체 질서라든가 재생산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새롭게 상상할 수 있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뭐 질문이 있나요? 네. 황경욱 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물씬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삶을 살아갈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예, 황경욱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어린이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어린이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고래가 그랬어는 어린이 잡지를 발행하고 있다는 걸 아마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이 물신사회에서 어른들, 특히 이제 실제 자기 애가 없고 그냥 사회적으로 어떤 교육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편하지만,
내 아이 혹은 내 어떤 제자,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은 이건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만 아이가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또 거기서 애가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쉽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을 막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진보 교육이 어떻고 뭐 어떻고. 이 사람들 보면 또 자기 아이들은 또 감쪽같이 정말 최고의 경쟁 교육을 온갖 기술과 그 편법을 다 동원해서 하는 것 때문에 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죠. 예. 그러니까 저는 고래가래서를 가지고 얘기하면 어린이 교양 잡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 20년 동안 이런 시장주의가 바람과 신자주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들이 있다. 또 중요한 것은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일제히 전혀 얘기를 하지 않게 된 그런 가치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나누는 것이 이제 고레오리스의 어떤 사명으로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두 가지로 저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 그 다음에 동무와 함께하는 마음, 그것이 인간의 교양입니다. 이렇게 그 정도 기본적인 어떤 것들은 우리가 가르친다고 해도 부모님이 선생님이 가르친다고 해도 아이가 바로 뭐 시장에서 파탄이 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고 아이들을 교육한다면 그 정도부터는 최소한은 시작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두 한 번째, 분이 네.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돌봄의 중요성, 인간의 취약성의 기사는 상호 의존성을 인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정작 교육기관인 공립초등학교는 교육과 돌봄의 위계가 뚜렷한데요. 학교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학교를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뭐 아주 짧게 묘안을 얘기할 수 있다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죠. 저는 저는 이제 오래 전에는 제가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 뭐 교육 그 아이들 얘기도 좀 쓰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한 그 사춘기 정도 됐을 때는 일설을 이제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직접 그 지금 그 초등학교나 이렇게 다니는 아이가 가진 부모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피부에 와닿는 즉각적인 것이 좀 적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오랜 그 기간의 체험이나 그 주변 사람들, 소위 말하는 그제 주변 386들의 어떤 뭐 대안학교 운동이라든가 탈학교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참교육 운동 이런 것들을 보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종합적으로 볼 때, 어, 문제를 좀 거꾸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질문하신 그 선생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좋은 상태로 학교가 바뀌길 바라는데 그게 바뀌려면 내가 그 바뀌는 움직임에 먼저 그 발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것이 바뀌길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그런 어떤 그런 전환 이런 것들이 매우 갈수록 좀 어려운 것 같다. 우리 정서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 상품 불신 사회에 산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어떤 메뉴처럼 이렇게 자기가 구매하고 고르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온갖 그 햄버거들을 고르는 사실 다 비슷한 건데 고르듯이 이런 관성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관성에서 벗어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내가 뭘 사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그런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위에도 노영식 선생님 이건 DM으로 왔는데요.
좀 전에 언급하신 예술 분야에서 추동하는 균열의 징조라고 할 만한 예시라고 보시는 게 있으신지요? 양지은 디렉터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질문을 잘 못 제가 들었어요. 마지막에 아까 강연 마지막에 언급한 현대 미술을 비롯한 예술가들의 어떤 실천과 창작을 통해서 시스템의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례 같은 것이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양지은 디렉터님 말씀 듣고 제 얘기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늘 혼자님. 이제 러시아 아방가르드 미술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미술사적으로 보자면 60년대, 70년대 68 운동과 함께 했었던 예술가들, 좌파 예술가들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아니면 뉴욕에서의 그런 미니멀리즘 작가들, 개념 미술 작가들이 기존의 모더니즘을 해체하게 되면서 그들이 갖는 자유, 해방, 개념 이런 것들을 실천한 것들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게 이제 미술 시장이라는 한 축, 굉장히 거대한 시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문화예술 기금이라고 하는 정부 보조금이라는 두 개의 큰 틀이 있는데, 이제 시장으로 가는 예술가들이라 하면 이제 판매가 되고 거래가 되는 작가들이고, 그리고 기금에 의존을 하는 작가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판매보다는 예술성, 창작 욕구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미디어고 이렇게 소유가 어려운 것들이 되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틀이 너무나도 확고해지다 보니 오히려 예술이 가지는 좀 전복적인 상상력 같은 것들은 역설적으로 다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말씀 조금만 드려도 될까요? 제가 현대미술이라는 것에 좀 관심을 갖고 또 전시도 보고 이렇게 공부도 하고 한 지는 한 10년 안짝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보통 수준으로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처음에 현대미술이라는 일단 구획에 대해서 느꼈던 것은 매우 급진적인 얘기들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전시 브로셔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자본주의 얘기 나오고 금융가 어떻고 비인간성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예술 장르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조금 반자본주의적인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이런 모든 얘기들이 하나의 클리셰로 유통되고 있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한다기보다는 클리셰, 그리고 특히 한국 경우에는 이 어떤 서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만들어진 것들이 또 유행으로 유통되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아쉬웠고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현대 미술이나 현대 예술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애정을 갖고 있죠. 이따금 저도 미술 잡지 글도 쓰고 이러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현대 예술가들의 대응을 보면 평소에 이 사람들 아까 클리스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에 비해서는 어떤 역동적인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인상적으로 볼 만한 그런 것들은 좀 생각보다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너무 좀 이 정도로 얘기하죠. 예. 또 미정님이 미술의 언어가 난해한 것은 예술가나 비평가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예, 저는 그 난해함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난해할 수밖에 없는 텍스트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누구죠? 그 조디스 버틀러? 맞나요? 그 젠더 트러블 쓴 게 누굽니까? 맞습니까? 네. 그분 얘기가 생각나는데 기존의 사고 틀에서 벗어난 어떤 새로운 얘기를 할 때는 그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텍스트가.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서 버틀러 선생님은 그냥 글 자체가 어려워. 이렇게 또 웃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르크스의 자본 같은 것도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기존의 사고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마르크스의 텍스트도 좀 어렵긴 하지만 사실은 쉽게 써도 이해하기 쉽지 않죠. 저는 난해함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쓸데없이 난해함. 되도록이면 같은 내용을 얘기할 때는 되도록이면 좀 쉽게 그 쓰는 것은 그 미덕입니다. 그리고 글 쓰는 사람의 예의고요. 그런데 특히 이제 현대예술 쪽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그 미술 쪽에서 보면은 본인도 그 얘기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고 있지 않나? 전에 어떤 행사에서 양지훈 디렉터님이 그 보급 병신체라는 거를 비유하면서 그 현대미술 쪽의 그 어떤 작품 소개라든가 비평 글을 웃으면서 얘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이상한 정말 그 촌스러운 거죠. 그리고 무식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예, 선생님, 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목소리.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전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전 유혜진이라고 합니다. 다름에는 이번에 좀 시스템 전환에 대해서 마지막에 좀 결론을 내주셨는데, 저는 사회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새 이제 자본주의에 대응해서 생태적 전환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민운동도 생태적 전환을 많이 주장하면서 기존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권 교체라든지 기존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아예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식의 운동보다는 좀 더 급진적인 목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좀 보면은 그 실제로 일이 되게끔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끔 하는 걸 보면은 그 사회적 경제나 대안적인 경제 모델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실험을 하는 기업가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이제 그런 왼쪽의 모습과 오른쪽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기업가들은 여전히 시장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시장 경제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회복될 것이다라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반면 또 이제 생태적인 관점에서 시간이 너무 없다. 굉장히 지금 위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급진적인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 경제 시스템조차 또는 어떤 회복이라는 단어가 좀 무색할 정도로 전폭적인 전환을 해야 된다, 권력을 되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온도 차이를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도 차이에 대해서 김규환 선생님이 바라보시는 개인적인 관점 이런 거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분들이 말하는 시장 경제라는 말은 그런 표현에서부터 벌써 이제 조금 구멍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 경제가 진짜 시장 경제면 얘기가 좀 다르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경제가 아니라 자본의 운동이 지배하는 경제. 이것은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질문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경제이냐가 아니라 자본의 운동이 이 세상의 기반이 되고 지배하는 상태에서 그런 생태나 기후의 어떤 정의로운 전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과연 가능한가, 이런 식의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주 정말 이게 꼴통 이 자유주의자들이 무조건적인 자유주장을 주장하는 분들이 자본주의란 말을 극구 사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과 마찬가지로 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굳이 시장경제라는 표현을 하는 것도 단지 말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 이 사태의 실체를 조금은 덮으려고 하는 그것이 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왜 자본주의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자본운동. 자본운동이 지배하는 상태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한가? 이렇게 질문해야만 유의미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도 이제 저는 제 의견이 있지만 그 이전에 일단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뭐 가능하지 않다고.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질문을 안 하실 것 같더니 계속 하시는데 저는 주최 측에서 허락하는 한 그냥 질문을 제가 받아도 되는 거죠? 네. 예, 예, 예. 예. 양은정 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쓸모없는 것들을 위해 애쓰며 자본주의 시스템 균열을 만들어가는 예술가들이 그러한 창작 활동을 유지하고 생활하기 위해 자신의 예술적 활동들은 통해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들이 많은 듯합니다. 예를 들어 시인, 음악가, 화가 같은 분들이 예고생들을 위한 혹은 관련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 학원을 운영하거나 강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찾아봐서 옛날 같으면 옛날에는 이제 운동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이 감성이 좀 윤리적 차원, 그다음에 지사적 감성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운동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느냐, 부잣집 아이 가르쳐서 어떻게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어떻게 저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아파트 평수가 30평이 넘느냐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평수 갖고 또 막 굉장히 논란을 하고 지금 보면 굉장히 순수의 시절 뭐 좋은 의미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질문 이런 식의 이제 양정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정말 본인의 치열한 고민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맡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술가들이 뭘 하기 위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돈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러나 시스템의 균열을 내는 것과 관련된 어떤 예술 창작 활동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금 신청에도 어려울 정도의 어떤 그런 것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 때 이 사람도 생존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결국은 예술가가 어떤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면서 그런 걸로 돈을 버는 것이 윤리적이냐라는 질문을 좀 더 좀 섬세하게 바꿔서 그 예술가는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부분에 더 우리가 관심과 애정, 응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이 정말 생계는 작파할 수밖에 없는 활동을 한다면 또 우리가 같이 연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추가로 질문이 있으신가요? 1시간으로 이야기를 드렸고 Q&A까지 해서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 정도에서 저희 마무리해도 되겠지요? 저는 뭐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1시간 반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 생태사회주의 예술
예술가를 위한 생태사회주의 세미나는 내일 마지막 강연 두 회가 있어요. 3시에 김현우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기후위기에 관한 강연이 있고 4시에 조길래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비거니즘 관련한 강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보시고 관심 있으시면은 루프 메일로 이메일 주시면 연락처 주시면 저희가 또 줌 링크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그러면 인사 좀 드릴까요? 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루프 감사드리고 양 디렉터님 감사드립니다. 내일 강연에서 김현우 선생님 강연 같은 경우는 제 생각할 때는 이 기후 위기나 이런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이렇게 뭐가 교과서적인 그런 좋은 의미에서 그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알차게 저도 들어볼 생각이고요. 네. 고맙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